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2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6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6세대 전투기 전반, 그리고 각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 KF-21도 6세대를 당연히 기획 단계부터 준비했던 기체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6세대의 한 특징 중에 하나인 슈퍼 크루징, 즉 속도는 훨씬 더 빨라져야 되고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초음속으로 날을 수 있어야 된다. 즉 그것은 연료를 많이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파워가 기본적으로 아주 세져야 된다. 그래서 애프터버너, 즉 배기가스에다가 연료를 추가로 투입해서 폭발시키면서 큰 힘을 끌어내는, 그게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항속거리가 길어진다. 그게 이제 6세대 엔진의 요구 조건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 상황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KF-21은 6세대 기체로서는 약간 이제 별명 자체가 베이비 랩터잖아요. F-22 랩터의 축소판처럼 생겼는데, 어제 제 의견으로도 그 정도면은 향후 발전된 레이더 기술들을 감안할 때 6세대로서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기체 디자인이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체 형상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가되 기체 형상은, 엔진은 현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유럽이나 일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추력의 엔진, 연비가 더 좋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때까지의 그 터보제트 엔진의 진화적 발전, 이런 걸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파악한 간접적 정보들을, 또 직접적 증거들을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진화적인 게 아니라 혁신적인 것이다. 혁명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같은 곳에서 기초적인 연구 단계에 있는 엔진을 우리는 실용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쭉 몇 년간 다뤘던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맥락을 꽤 맞춰보는 거, 그러면서 더 큰 시각을 제공하는 거.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전투기 무기에 있어서도. 자, 육상 무기는 이미 이제 수출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것이 다른 이제 서방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갖고 있죠.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현해내고 있고, 그것도 적절한 가격에. 해군 무기도 그렇고 공군 무기도 그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체 트렌드다. 우리는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다. 미래에 통일된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려고 한다. 미국도 많은 무기 체계에 있어서 우리한테 기대야만 될 것이다. 조선소에 배만 맡길 게 아니다. 자, 이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F-47 이제 말씀드렸죠. 보잉이 선정됐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개 드렸어요. 보잉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먼저 된다는 것이고, 중국은 실기체를 올렸는데 여기는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줬다. 이런 게 걸리죠. 자, 오늘 예전 자료들을 보니까 예쁜 사진이 있어서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KF-21이 양산에 들어갔는데 시제기를 6대를 만들었어요. 서방권에 있어서 전례 없던 일이었었어요. 실패도 없었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인간의 한계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는 안 돼.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는 안 돼. 외국 무기 수입해서 써야지.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갔죠. 자, KF-21의 시제기 6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시제기 4번하고 6번은 복좌기를 만들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훈련기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F-16도 복좌기를 우리가 들여왔었어야 돼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F-15도 마찬가지. F-15는 원래 복좌기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6세대를 위한 셋업이다.
즉 뒤에 앉은 조종사는 이제 F-15 같은 경우는 무장 관제를 주로 하지만 아파치처럼 KF-21에 와서는 무인기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6세대 컨셉이 처음 제시됐을 때는 조종사가 3명까지도 제한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명까지는 필요 없다. 2명이다. 자, 또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우리 LAH 소형 무장 헬기도 보면 드론을 활용하게 됩니다. 거기 적절한 드론을 활용하게 되는데 처음 나온 모델들을 보면은 컨셉이 LAH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조종사, 부조종사 외에 제 세 번째 요원이 뒤에 지금 이제 LAH 같은 경우는 객실 공간에 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뭐 스테이션을 하나 가지고. 그런데 1, 2년 전부터 파악된 바로는 그거 필요 없다. 부조종사가 하면 된다. 자, 이런 건 기술의 발전에 힘 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미국의 6세대 전투기 보잉이 개발한다고 하는 F-47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GE의 XA103 엔진이 있고 프레드 위트니의 XA103 엔진이 있습니다. 요것이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핵심 단어를 두 개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추가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의 컨셉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추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추력이 35,000에서 4만 파운드.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F-22 제가 위에 정리했죠. 프레드 위트니 F-119 엔진을 쓰는데 26,000에서 35,000 파운드를 쓴다. 자, 그 35,000 파운드가 높은 지점이 지금은 낮은 지점이 됐어요. 저거의 파워가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진화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말을 쓴 것이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자체의 컨셉도 그렇습니다. 자,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제법 된 엔진이죠. GE의 F414 엔진입니다. 크기도 좀 작아요. F-22 엔진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향후 개발해야 될 차세대 KF-21용 국산화 엔진 이야기는 이미 이제부터 들으셨죠. 기존 터보젯 엔진을 개선한 형, 파워를 더 올린 거. 그것도 이 크기에 맞아야 되고 6세대용으로 개발 중인 복합 엔진도 이 크기에 맞아야 돼요. 그 이러면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뭐 비행기 설계를 뜯어 고쳐야 되니까. KF-21 같은 경우는 13,000에서 22,000 파운드예요. 자, 파워가 이제 F-21로 갈수록 높아졌다. 그리고 F-22의 주장은 저 정도의 추력을 이용해서 두 개죠, 엔진이. 추력을 이용해서 슈퍼 크루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새로 개발되는 GE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레드 위트니도 뭐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35,000에서 4만 파운드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게 점프하는 건 아니다. 네. 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터보젯 또는 터보팬, 어떻게 보면 제트 엔진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니까 한번 보시던 분들은 환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는 압축입니다. 이 압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제 그 바람개비가 두 구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서 바람개비를 통해서 지나갈 때마다 바깥의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자, 제트 엔진은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프로펠러 엔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거든요. 물론 속도 자체가 빠르지만 예전에 쓰는 피스톤 엔진 같은 경우는 왕복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고고도로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가 희박해져요. 그러면은 엔진 실린더에 들어오는 공기 양이 적어져서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은 기본적으로 바깥의 공기를 압축해서 쓰는 컨셉이기 때문에 피스톤 엔진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고도에서도 작동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축을 두 단계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압축된 공기가 연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소기에 들어가면은 저기에서 연료가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처럼 스파크 플러그 같은 게 있어요, 조기에. 사실 실제로는 밀폐되어 있겠죠.
그래서 점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왕복 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 이렇죠. 뭐 흡입, 압축, 꽝, 배기,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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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기통, 4기통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계속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 폭발된 게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게 되면 뒤에 터빈이 있어요. 터빈이 그 힘을 받아요. 일부. 여기서 터빈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 힘을 받아서 앞에 압축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나면 터빈이 더 세게 돌아요. 토크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가운데 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그럼 압축기가 더 돌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터빈을 돌리고 남은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겠죠. 그것이 뒤에 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작용, 반작용으로 비행기를, 엔진을 앞으로 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엔진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엔진에 있어서 핵심 구조가 뭐냐. 여기서 터보팬 엔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온도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딜 것 같습니까? 연소기에서 꽝 하고 터지죠. 저기는 어떤 공간이니까 열에 대한 데미지가 좀 적어요.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가장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저 터빈입니다. 폭발한 기체랑 부딪히는 터빈. 앞에 압축기가 그냥 공기를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터빈의 내열, 내구성, 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토바이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 2개 다 1리터 1000cc예요. 하나는 2기통, 하나는 4기통이에요. 근데 2기통은 보면은 보통 한 4000에서 5000 rpm을 줄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어드벤처 바이크 같은 거예요. 장거리용이에요. 엄청 빨리 가지 않아요. 레드존이 자동차보다는 높지만 오토바이로서는 낮은 편이 8000 rpm 정도에서 레드존이 형성이 되거든요. 두 번째 거는 좀 스포티한 형식이에요. 두 번째 바이크는 4기통이고요. 그거는 11,000 rpm 정도에서 레드존이 형성이 돼요. rpm이 보통 타게 되면 5,000에서 한 8,000 rpm 정도를 타요. 자, 그런데 배기량은 같거든요. 근데 토크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토크 자체는 기본 배기량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파워가 하나는 90마력, 하나는 150마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수, 순행식이니까 냉각수의 양을 보면은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는 2.8리터, 150마력짜리는 90마력짜리는 1.65리터예요. 상당히 차이가 크죠. 자, 그만큼 엔진에서 고 RPM을 쓰게 되면 고열이 발생한다. 고열이 발생하면 그게 엔진의 내구성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그걸 막기 위해서 순행식을 쓰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냉각제의 양이 많아야 된다. 이 제트 엔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공랭식이 없지만 요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공랭식하고 일반적인 일제나 독일제 바이크의 순행식은 최대 출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RPM을 못 올렸어요. 공랭식은 엔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트 엔진도 딱 마찬가지예요. 연료를 더 뿜으면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엔진에 소재가 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도 발전용 대형 터빈도 만들었잖아요. 국산은. 소재거든요. 소재. 여기가 이 소재가 열을 더 견딜 수 있으면은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같은 출력이면 수명이 훨씬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한 5, 6년간 많은 성과를 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 우리가 이제 KF21 엔진 국산을 하는데 그건 자신감이 이미 보여요. 여러 군데서. 그보다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기존 엔진하고 똑같이 만들더라도 F414 엔진은 좀 오래된 엔진이에요. 안정감이 우선된 엔진이거든요. 최신 엔진은 아니에요. 거기서 최신 내구성이 보장되는 소재를 넣게 되면은 그냥 출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화에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동감합니다. 자, 그래도 이해를 하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GE가 개발하고 있는 XA100, 아까는 XA102 엔진이었는데 이게 출발한 겁니다. 이 엔진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취합한 자료인데 2027년의 모습을 드러냈던 이게 이제 6세대 비행기에 들어간다는 거고 이게 한때는 F-35 엔진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이걸 넣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면 뜯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 이것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공기의 흐름을 한 3가지 정도로 조절을 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한 출력이 필요할 때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에 보면 터보 엔진 달면 자동차 터보 엔진 달면 출력이 올라가잖아요. 나중 되면은 RPM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연료량이 적은 게 아니고 그 연료를 다 태울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산소가. 그래서 산소를 압축해서 많이 넣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강한 출력이 필요할 때는 공기의 흐름을 밑으로 확 엔진을 모으고 두 번째는 가운데 어중간한 게 있어요. 경제적 출력. 이것은 기존의 제트 엔진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엔진의 일부가 압축이 되지 않고 옆으로 흘러요. 흐르면서 엔진을 냉각을 시켜요. 공냉식이죠. 그러니까 공냉식. 예. 그런 식으로 쓰고 세 번째는 냉각 전용으로도 쓸 수도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진화적 개발이라고 발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진의 흐름을 공기의 흐름을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엔진의 속도와 상태에 따라서 최적화된 공기 흐름을 맞춰주겠다. 이런 것은 아마 AI 같은 게 발전되는 부분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엔진을 최적화시키는 그 페덱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의 한 단계 진보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터보젯 엔진에다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터보젯 엔진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냉각에 필요한 공기 흐름을 조정하면서 엔진이 최적화될 수 있게 한다. 즉 그러면은 필요할 때는 속도를 내지만 불필요할 때는 엔진을 충분히 식힌다. 그래서 연료 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기본 출력은 F-22처럼 이 엔진 자체가 커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컨셉상으로는 F-22 엔진에다가 공기 흐름을 개선시켜서 좀 더 고효율 엔진을 만들었다. 파워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출력 차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적 발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요것이 이제 그 엔진 코어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엔진 코어를 무인기용으로 개발을 했고 그것을 아마 계속 그 코어를 활용해서 KF-21용 엔진으로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선풍기들, 바람개비들 꾸러미 사이에 빈 공간, 축이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저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잘려진 부분에 보면은 그 연소실이 보입니다. 사실 연소실이 뺑 둘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화 플러그 같은 것도 보이죠. 저기서 쾅쾅쾅쾅 폭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만나는 터빈. 예. 저기가 가장 내열성이 좋은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작전 반경도 좋아지고 출력도 10에서 20% 맞지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두께가 F-22 두께나 살짝 더 두꺼워지거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감소. 이것은 뭐냐면 F-35가 내구성이 지금 좋지 못한 이유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엔진이 과열 상태가 된다. 그 핵심은 처음 디자인됐을 때보다 설계 당시 때보다 부수적인 장비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엔진에서 출력을 많이 뽑아 쓰게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전 환경이다, 전투 환경이다 이렇게 되면은 엔진에 그 레이더 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엔진이 너무 출력이 낮은 엔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F-35에. 자, 엔진 출력을 올리려면 엔진의 바람개비를 크게 한다. 즉 직경을 늘린다. 그리고 길이를 좀 길게 한다. 또 있지만 또 하나는 가장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그 터빈 블레이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거의 내열성을 높이면 된다.
그러면은 엔진을 더 크게 안 만들어도 더 많은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내열 소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했고 그간 미국에서 보여준 거 지금 F-22만 하더라도 몇십 년 된 거잖아요, 개발한 지가. 그래서 이런 소재의 발전이 있었고 1700K까지 내열을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게 달성된 것 같거든요. 지코리아 자료죠. K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습시로 바꾸려면 여기서 한 270몇 도 이렇게 빼야 될 겁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800K를 달성해서 100도씨를 또 올렸어요. 그러면 같은 크기에서 훨씬 높은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출력을 계속 사용한다면 내구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고, 아까 F-35 문제 말씀드렸죠. 지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1800K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봐서는 현재의 터보젯 엔진의 어떤 한계 상황, 그 최대치까지 온 게 아닌가. 합금 기술과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것을 많이 감안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도 제가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이야기 나오는 거죠. 수소차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제 터보젯 엔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CMC라는 제조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6세대 엔진에 CMC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 여기에 이제 내열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자기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도자기는 쉽게 깨져요. 문제가. 그래서 이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내열성이 20% 정도 올라가고 경량화된다. 우리도 이걸 해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산에서 지금 이제 발전용 대형 터빈 개발하면서 이걸 해낸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목표거든요. 자, 이게 보면은 이게 한화 쪽에 인사인데 국기원에서 과제를 수주했다. 이게 아마 엔진 개발되는 기초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1800K 내열 합금이 나오죠. 자, 이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국방 기술은 업계에서 하는 것보다 ED에 이런 데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를 선정해서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몇십 년간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 기술이 살아있어요. 인력도 살아있고. 나라에서 정책적 세금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원칙으로 하잖아요. 업체에서 나에게 관심 없어. 정부가 안 한다 그러네. 그럼 사람 딴 데로 돌려야지. 회사도 없어져. 몇십 년 있다가 다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업계에 기대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만은 인력도 있고 대부분이 업체에 가 있어요. 그럼 개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 자,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럼 최고 수준의 내열성을 가진 엔진을 개발할 수 있어요. 저것만 적용하더라도 기존 F414 엔진 같은 것은 설계도가 모든 게 다 노출돼 있고 우리가 계속 내부에서 외국 업체를 위해 생산해 줬던 엔진이에요. 그런데 소재까지 최고 소재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때까지 GE에서 주는 소재를 보면서 웃으면서 조립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블레이드 닦고 힘 받는 블레이드 있잖아요. 그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립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F414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똑같이 그것도 개선이 당연히 있겠죠. 수십 년 된 엔진이니까. 거기에 블레이드만 바꿔줘도 그 터빈에 출력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F414 엔진의 국산화인데 출력이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 외에 설계적인 부분에 개선된 여태까지 수십 년간 진보된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훨씬 나은 엔진이 될 겁니다. 그 자체로도. 그런데 이게 머물지 않고 6세대 엔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개발된 그 엔진 더하기 다른 걸 결합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자, 그래서 이제 램제트 엔진을 소개를 드리는데 왼쪽에 터보젯 엔진은 보시면은 압축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압축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를 압축을 빡 시킨 다음에 연료를 분사해서 폭발을 시켜요. 팽창을 하는 거죠. 그 팽창, 부피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게 추진력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을 어떻게 압축할 것이냐. 압축한 공기에다가 연료를 뿌려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엔진은,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가 슉 들어와서 실린더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을 빡 하잖아요. 그다음 뭐 불을 붙이든 압력에 의해서 자연 착화가 되든 디젤 엔진처럼 꽝 팽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은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조정해야 되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피스톤 아래로 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바람개비로 뭐 이게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또 뭐 터보 샤프트 엔진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무인기나 헬리콥터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지금 바람개비를 쓰는 게 아니라 짤막하고 간단한 원심 압축기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서 램젯 엔진이나 스크램젯 엔진이 되게 되면은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공기 속도가 음속을 넘어야 돼요. 음속을 넘어갈 때 충격파가 발생하죠. 꽝 하면서 건물과 창문이 우르르 흔들릴 정도로 가끔은 경험해 보실 겁니다. 그 충격파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스스로의 충격파로 인해서 공기가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이에요. 이게. 그 압축된 공기가 들어오면 그 다음 과정은 같아요. 물론 좀 더 어렵겠지만 공기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료를 분사시켜서 불을 붙이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뭐냐? 들어오는 공기가 마하가 돼야 된다. 음속을 넘어야 된다. 예. 자,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그 구조는 훨씬 오히려 더 간단하다. 네, 이 바람갭이 있는 것보다. 그리고 뒤에 터빈도 없다. 즉 내열 부품이라는 부분에서 부담이 적다 오히려. 그리고 대량 생산하게 되면 단가가 더 싸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보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운동하면서 스쿼트 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운동원에 가서 스쿼트를 하는데 단순해 보이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건데 그게 할 때마다 다릅니다. 몇 년을 하더라도. 네, 자, 그런 장벽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장벽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뭘로 확인되느냐? 램젯 엔진. 2021년에 공개됐죠.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건 대함 미사일로 보입니다. 램젯 기반으로 추정되고 이 기술은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러시아의 야혼트. 그렇죠. 서방권에서는 이런 미사일도 없어요. 초음속 미사일도. 예,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공대공 미사일에 나오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램젯 기반이죠. 예, 덕티드 램젯이라는 형태로. 그렇지만 대형 미사일에 램젯이 적용된 케이스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서방 최초로 이거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21년에 이걸 했고요. 이걸 여러 해 연구를 해서 우리 램젯 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지면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드문 나라입니다, 서방에서. 예. 자, 앞에 모양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램젯처럼 똑같죠. 충격파를 압축시킬 수 있게 원추 뿔이 쭉 나와 있죠. 그 둘레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충격파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초음속 미사일이고 현재 서방권에서는 마하 3, 4까지 다다르는 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공 방어 체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국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북한도. 큰 아이러니죠. 예. 자, 여기 뭐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음속, 영어로는 서브소닉입니다. 보통은 이제 마하 1이 안 되는 것을 보통 의미를 하죠. 예. 뭐 보통 여객기들은 수송기가 이 정도 나르죠. 그 다음 슈퍼소닉, 초음속, 마하 3, 4까지 나르고 이게 좀 전에 보신 램젯 때도 여기까지 됩니다. 보통 항공기는 마하 2, 3 정도의 전투기 가장 최고속이. 여기 보면 초음속에 보면 SR-71이라고 블랙버드라고 지금 은퇴한 것 같은데 예전에 쓰던 초음속 정찰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터보젯에다가 부분적인 램젯을 결합시켰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램젯 엔진이 잘 불이 꺼져가지고 위험한 적이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SR-71 정보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터보젯 엔진 더하기
램젯인 것 같거든요. SR-71로 미국이 초기에 이건 수십 년도 넘은 비행기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여전히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자, 마하 5가 넘어가게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되죠. 보통 로켓 엔진이 되면 이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도탄 같은 거나 뭐 이런 건 다 마하 5, 6, 우리 대공 미사일 같은 거 다 나와요. 근데 이것을 기존에 로켓 엔진이 아닌 다른 엔진,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로켓 엔진은 장거리를 가기 어렵거든요. 대기권 바깥을 나가기 전에는. 그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그래서 해낸 게 이제 러시아의 스크램젯 엔진을 쓴 지르콘 같은 거죠. 우리도 같은 것을 개발했죠. 자, 이 정도 암속, 초음속은 마하 5까지, 극초음속은 마하 5를 넘어서는 게 극초음속이다. 램젯 엔진은 굳이 구분하자면 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인 헤르무스라는 곳에서 개발한 복합 엔진입니다. 저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 KF-21용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름이 키메라 복합 사이클 엔진이에요. 복합 사이클. 두 가지 다른 게 붙었다. 키메라가 종이 다른 것들이 막 섞여서 붙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볼게요. 앞에가 터보젯 엔진이에요. 이거는 기본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자, 저걸로 마하 한 2 정도까지는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터보젯 엔진의 한계가 마하 2, 3, 마하 2.5 정도까지거든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안에 들어오는 바람개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저걸 슈퍼 크루징을 한다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한계가 노출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최고 수준으로 계속 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자, 이 키메라 복합 사이클 엔진을 보면은 터보젯 엔진 뒤에 일반 엔진 같은 경우는 분사구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 왜 저 분사구를 만드느냐면은 저기다가 필요할 때 연료를 더 분사해서 애프터버너, 후연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벡터링을 하기 위해서 배기구 자체를 바꿈으로 해서 비행기 기동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는 공간이 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램젯 엔진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간단해요. 자, 저기를 램젯 엔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배기구를 쓰고, 그래서 마하 한 2, 3 정도까지 터보젯 엔진을 쓰다가 그게 넘어가게 되면 터보 엔진을 닫아요. 이게 닫는다는 것은 공기 흐름을 앞에서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 안에. 그래서 마하 2, 3이 넘어가게 되면 터보제트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흐름이 끊어지고 그 둘레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둘레죠. 둘레를 통해서 초음속을 가진 공기의 흐름이 램제트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보제트는 꺼지고 램제트가 시동이 되면서 램제트 엔진으로 그 이후 속도로는 저걸로 진행한다. 거기에 특화된 엔진이다. 그 RPM이, 그 속도가 제일 편한 엔진이 램제트 엔진이다. 즉 각각 엔진이 가장 편한 속도에서 쓸 수 있게 두 개 엔진을 앞뒤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신호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자, 이거 뭐 다크 호스라고 요거 엔진을 장착한 시험기까지 날릴 예정이다. 뭐 날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것을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 군 쪽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6세대 엔진인가, 6세대 그 기체에 들어가는 엔진인가라고 유심히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 터보젯 엔진의 진화적 개선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벤처 기업이 하고 있는 이것을 국가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서 우리 차세대 엔진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차세대 어떤 날아다니는 비행체의 엔진으로 일반화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기존 제트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볼게요. 터보젯, 램제트 복합 엔진.
여기 보면 24년부터 32년까지 연구개발 과제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엔진이 6세대 엔진 KF21 6세대 엔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 정도 6세대가 등장하는 시기가 32년 저 무렵 앞뒤일 수 있다. 저거 뭐 3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초반이나 이렇게 감히 예측도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국가 과제, 정부 과제를 소개해 드립니다만은 이건 다 문재인 정부 때 노출됐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신형 연구 과제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공개도 잘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아음속부터 읽어 드릴게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걸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보다 그때는 긴가민가? 만화책에 있는 얘기를 하나 싶었지만 아닙니다.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 형태의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 터보제트, 램제트, 좀 전에 그림 보신 그대로죠. 최상의 열 효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은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각각이 가장 적절한 속도대의 엔진을 속도에 맞게 쓰게 되면은 연료가 절감되면서도 고속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것을 복합 사이클 추진 기간이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는 터보 램제트 엔진이라고 부른다. 에 적용 가능한 초음속 터보 엔진과 터보 램 엔진 유로 전환 기술, 통합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는 과제. 여기서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요. 하나도 버릴 말이.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 먼저 볼게. 자, 이 엔진을 만들려면 두 가지 엔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터보제트 엔진이 필요하고 그다음 램제트 엔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제로. 이게 뭡니까? 이거 어차피 KF21 쓸 거잖아요. KF21용으로 국산화하는 엔진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존 F414 엔진보다 훨씬 훌륭한 엔진으로 한화가 자신하는 그런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는 되고 있거나 두 번째는 램젯 엔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수년간 만져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스크램젯 기반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나라다. 그 두 개를 결합시킨다. 여기 뒤에 보면 유로 전환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유럽의 돈 유로가 아니겠죠. 이것은 뭐냐? 터보 엔진으로 갈 때는 그쪽 점화기에다가로 연료가 가야 될 것이고 일정 속도가 넘어서 램젯 엔진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램젯 엔진으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단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힘든 기술이 이런 복합 사이클에서 껐다 켰다 하는 거, 그걸 되게 부드럽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어렵다. 비행기 조종사가 못 느껴야 될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구급 구축함, 죄송합니다. 호위함 처음 들어왔을 때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 발전기로 써서 모터로 가요. 15노트까지는. 근데 급 기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터빈 엔진이 돌아요. 가스 터빈 MT30.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급하니까 터빈 엔진을 켜는 거잖아요. 근데 모터 구동에서 디젤 기반의 모터 구동에서 터빈으로 도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었다. 배가 뭐 서는 거 비슷하게 됐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언론에 타고. 지금 그 문제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터보 엔진에서 전기 추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처음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 것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터보 엔진, 램제트, 왔다리 갔다리. 네. 그래서 앞서도 보여드렸던 SR-71 블랙버드 고고도 정찰기도 터보제트 엔진에다가 램제트를 결합한 최초의 실용기에 적용된 최초 사례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엔진이 꺼졌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기록에도. 예. 자, 그래서 그게 어려운 기술이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이따 드리고요. 요게 2024년부터 32년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제라고 봐지고 그에 앞서서 보면은 터보젯, 스크램젯 복합 추진 시스템 특화 연구실에서 18년부터 23년까지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터보제트, 스크램제트 복합 추진 시스템인데 대한 통합 설계 및 공력 해석 도구, 연료 시스템의 연소 유지 및 제어 방법 등 정립, 열 및 냉각 시스템 개념 설계에 관한 핵심 기술 개발. 자, 스크램젯 엔진은 사실 속도라는 면에서는 램젯 다음이에요. 램젯보다 더 빨라요. 근데 터보제트와 결합해서 이걸 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즉 이것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터보 램젯 엔진보다 연구가 앞서서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에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본격적인 엔진을 개발하려고 한 거예요. 비행기용 엔진. 속도가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그럼 이것은 뭐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크램젯 엔진에 대한 기술 확보가 램젯 엔진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종 엔진하고 연계시키는 초기 연구를 스크램젯 엔진을 갖고 했다. 이렇게 저는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연구 내용, 시기적으로 당연히 앞서고 연구 내용도 보면은 다른 껐다 켰다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터보제트에서 스크램젯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스크램젯 엔진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키는 과정은 연료가 지나가면서 연료에 의해서 그 관을 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사용되는 걸로 제가 추정이 돼요. 그런 기초적인 걸 한 것 같아요. 이종 엔진을 두 개 합쳤을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점화가 유지되면서 날아갈 수 있게 여기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실용적인 선, 유인,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에서 쓸 수 있는, 자, 이런 것은 뭐냐면 순항 미사일에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순항 미사일에 터보젯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로켓 추진 들어가잖아요. 부스터로. 부스터 속도 뭐 마하 몇 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스크램젯 엔진이 이어서 점화가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또는 그걸 대공 미사일로 쓰는 데 있어서 활용한 기술이라고 봐요. 예, 그것을 무기화된 것은 그런 체계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로 요격한다. 네, 고도 30에서 40km 애매한 고도로 날아오는 거죠. 예, 하나는 LSM 대탄도탄이 요격해야 될 부분, 또는 LSM 대항공기탄이 요격해야 될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순항 미사일과 똑같은 순항 미사일로 요격체로 쓴다. 그게 제격되는 기초적인 수준이 이거예요. 거기는 뭐 엔진을 껐다 켰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활용된 것이고, 자, 이종 간의 엔진에 대해서 연결해서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에 자신감을 확보했고, 그걸 이제 램젯 엔진으로 넘긴 거고, 터보젯하고 램젯 제대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KF-21용 6세대 엔진을 만들자. 이 기초 연구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이 기초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하는데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스크램젯 엔진의 기술이 훨씬 먼저 확보됐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까 시기적으로도 그게 더 빨랐어요. 스크램젯하고 복합 엔진을 만드는 것이 터보젯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2년 12월에 나온 연구개발 결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크램젯 엔진 핵심 구성품인 극초음속 흡입구와 연소기의 성능을 검증 완료하였다. 자, 여기는 스크램젯 같은 경우는 압축된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압축된 공기 자체의 속도도 마하 음속을 넘습니다. 거기에 연료를 분사해서 불을 붙인다는 게 쉽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 밑에 줄 거 보면 탄화 수소 스크램젯 엔진. 이게 보면은 두 종의 스크램 엔진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탄화 수소 스크램젯 엔진은 뭐겠습니까? 기존 보통 연료를 넣는다는 겁니다. 휘발유 같은 거나 등유나. 그 다음 수소 스크램젯 엔진도 개발했어요. 수소 연료를 쓰는 스크램 엔진이 있었어요. 자, 탄화수소 스크램젯 엔진 설계 기법 구축을 통해 항공기술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연구 능력을 확보했다. 그게 2012년 12월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고 있고, 저기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술이 먼저 안정됐기 때문에 이걸로 터보젯하고 연계되는 이제 이종 간의 엔진을 연계시키는 연구를 먼저 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자, 2022년에 나온 이런 보도들,
보면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국산화 검토 중. 2030년대 초까지 30약 2년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복합 엔진이거든요. 유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이것이 단지 F414 엔진에 지금 무인기 엔진들 여러 가지 출력이 좀 낮은 것부터 개발하는데 엔진 코어는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헬리콥터용 엔진도 터보 샤프트 엔진이 있어.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쭉 내용을 다루면서 보건대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을 기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내용 보셨잖아요. 6세대 엔진의 개발이 이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30년대 중반쯤 되면 6세대 전투기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2022년 2월 22일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여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중점 방향이 뭐냐면은 국방 로봇 발전 방향과 첨단 항공 엔진 기본 계획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연구과제는 또 앞서 언급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첨단 항공 엔진이 단지 그냥 KF-21용 기존 엔진을 국산하는 게 아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소개를 드린 거죠. 2022년에서 2027년까지 500억의 연구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공중발사 초고속 추진 활공체 재점화 핵심 기술.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판 지르콘을 비행기에서 발사, KF-21에서 발사하는 용도로 개발하는 것인데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활공을 한다는 거예요. 활공을 하고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점화를 해서 스크램 엔진이 가동할 수 있는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속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스크램 엔진이 다시 가동, 다시 가속, 충분하면 다시 이제 꺼져. 그래서 다시 활공. 그래서 사거리를 극대화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이 스크램젯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르콘처럼 최소 사정거리가 1000km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방 방공망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 이거가 제대로 된다 하면, 자, 이거 딱 보면은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재시동 점화 장치 보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공기를 끊어서 엔진을 멈춰 세운다는 개념이 보이거든요. 아까 그것도 그랬잖아요. 터보제트 엔진하고 램젯 엔진이 붙을 때도 공기의 흐름을 어디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터보젯이 돌 때는 터보젯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램젯이 돌 때는 터보젯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램젯으로 들어가야 돼요. 같은 컨셉이에요. 자, 재시동이 필요한 연료 공급 장치 껐다 켰다 하는 게 어렵다는 거 말씀드렸죠, 아까. 자, 이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을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요격 미사일로 쓸 때는 연료를 끊었다 다시 점화시켰다 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빨리 도달하는 게 최고고 사거리도 짧으니까요. 요격 미사일로 쓸 때는 그렇지만 이것을 KF-21에 싣거나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쓰기 위해서는 사거리를 늘려야 된다. 자, 그런 연구를 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확보된 기술은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KF-21용 6세대 KF-21용 터보젯 램제트 기술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 터보젯 엔진 껐다가 램제 켜고 램제 껐다가 터보젯 다시 켜고 이것이 그냥 조종사가 못 느낄 정도로 발생한다. 그게 하나의 엔진인 것처럼. 그것이 핵심 기술이다. 미국은 아직 그게 100% 자신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시도하고 있다. 그 흔적이 보인다. 절대 앞에 과정들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뒤에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연구 과제들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성과물도 나온다. 각각의 기술을 바탕으로 그게 적절한 무기 체계까지 적용을 시킨다. 네. 자, 아까 미국의 벤처 기업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일스톤이라고 있죠. 중요한 단계를 돌파했다. 극초음속 엔진에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키메라 엔진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터보젯에서 램젯으로 전이하는 거. 즉 터보젯을 닫고 램젯 엔진을 켜놓은 거. 그걸 성공했다.
밑에 뭐라고 적혀 있으면 설명이 자 극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장벽이었던 그 부분 트랜지션 하는 거 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터보젯에서 램젯, 램젯에서 터보젯 우리는 이미 했다. KF-21용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서운 나라다. 아마 서방권의 다른 국가들 지금 6세대를 개발한다고 하는 유럽, 일본도 미국과 같은 어프로치를 쓰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